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살이 된 이명자라고 합니다. 남들은 저를 보면 아드님도 훌륭하시고 손주도 있고 참 복된 노후시네요 라고들 하죠. 겉으로 보기엔 그럴지도 몰라요. 남편은 3년 전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게 되었어요. 아들은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고 며느리는 전업주부입니다. 5살 된 손주도 있죠. 남들 보기엔 화목해 보이는 가족,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한번 눌러주세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아들이 결혼한다며 며느리감을 데려왔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갸냘퍼 보이면서도 생글생글 웃는 그 모습이 참 예쁘더군요. 그때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이 결혼하면 며느리한테 정말 잘해줘야지. 내 딸처럼 아껴줘야지. 그래서 결혼 후에도 간섭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집에 오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가지 말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약속했죠. 명절이나 생일에도 며느리 신경 안 쓰게 밖에서 식사하자고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집으로 오셔도 되는 데라는 아들의 말에도 저는 아니야. 너희 편하게 해. 밖에서 보자라며 웃었죠. 그러나 아들 부부에게는 결혼 후 3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속으로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기에 저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손주가 없으면 그것도 운명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며느리에게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고 오히려 위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인공수정까지 알아보고 애쓰더니 결국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온 가족이 정말 기뻤습니다. 저도 눈물이 핑 돌더군요. 우리 집에도 드디어 아기가 오는구나 설렘과 감사가 뒤섞인 순간이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뒤에도 저는 며느리를 배려하려고 노력했어요. 돌잔치 때도 일부러 며느리 부담 덜어주려고 음식 준비나 손님 맞이를 다 맡아버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라며 며느리가 조심스레 묻기도 했죠. 저는 웃으며 아이 본다고 고생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그러나 점점 커져가는 어떤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피곤함인가 싶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건 섭섭함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결혼한 지 1년,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언제쯤 손주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날마다 고개를 들었죠. 하지만 내색하면 며느리가 더 힘들어질까봐 천천히 해도 괜찮아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레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직 아이가 없어서 죄송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짠해지면서도 애써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죄송할 게 어딨어. 아이는 하늘이 주는 거야. 너희가 건강하게 지내는 게 더 중요하지. 며느리 눈가가 촉촉해지더군요. 그때 저는 이 친구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병원도 다니고 정보도 찾아보고 인공수정도 알아보며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대견하다. 이 힘든 과정을 견디다니 하고 속으로 응원했죠. 드디어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드디어 됐어. 임신했어. 순간 귀가 멍해지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이냐? 아이고 고생 많았다. 축하해. 그날 밤 저는 혼자 방 안에서 우리 집에도 드디어 새 생명이 오는구나 하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던 날 산부인과 대기실에 앉아있던 제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아들 얼굴도 긴장으로 굳어 있었죠. 저는 아들에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첫 울음소리가 들리던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고 생각했죠. 돌잔치를 준비할 때도 저는 며느리를 배려하려고 음식 준비, 손님 맞이를 다 맡았습니다. 어머님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는 아기 본다고 고생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 나는 조용히 도와주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3살이 되자 며느리는 하루 종일 쫓아다니느라 너무 힘들어요 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애 키우는 게 힘들긴 하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왜 나한테는 한 번도 먼저 연락을 안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는 점점 줄어들고 손주를 맡길 때만 아들 혼자 오고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업주부인데도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 오지도 않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아직은 아이가 어려서 그럴 거야 하고 스스로를 달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섭섭함이 점점 더 크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손주가 4살이 되자 이제는 걸음마 대신 뛰어다니고 말도 제법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런 손주를 볼 때마다 여전히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며느리의 모습은 제게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날도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우리 애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일이 있어서요. 그래 언제 데리고 올 건데? 토요일 아침에 데리고 갈게요. 그래 알았다. 며느리는 같이 안 오니? 요즘 좀 피곤해 해서. 그때 저는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전업주부인데 피곤하다는 말로 다 설명될까? 마음속에서 작게 울리는 의문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노래교실에 갔을 때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나는 며느리 얼굴 본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난다. 에이, 손주는 귀엽잖아. 너무 마음 쓰지 마. 그렇긴 한데 가끔은 나도 사람 대접받고 싶어. 그 말을 하면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이라도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속에서는 점점 섭섭함이 커지고 있었어요. 며느리에게 직접 말을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상처 줄까봐 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저는 그저 또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손주가 좀 더 크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 내외가 제게 부탁하는 일은 더 잦아졌고 며느리는 점점 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일까? 혹시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어요.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상추를 다듬고 있었죠. 그런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그냥 집에 있지. 왜? 우리 모처럼 해외여행 한번 가요. 베트남으로 가요. 엄마도 같이 가요. 순간 손에서 상추가 떨어질 만큼 놀랐습니다. 내가 드디어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을 나도 가보는구나. 그동안 TV에서만 보던 에메랄드빛 바다, 야자수, 뷔페,
머릿속에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정말이냐? 내가 가도 되겠니? 그럼요. 모처럼이잖아요. 엄마도 좀 쉬셔야죠. 그날 저녁 저는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정아, 베트남 간다며? 내가 같이 가도 되겠니? 어머님도 오세요. 그런데 날씨도 덥고 애도 아직 어려서 힘드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 나야 뭐.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뭔가 뜨뜻미지근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순간 애 때문에 힘들 거라는 게 무슨 뜻일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곧 들뜬 마음으로 모든 걸 잊었습니다. 출국하는 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설렜습니다. 공항의 번쩍이는 바닥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제게는 한편의 드라마 같았죠. 손주가 제 손을 꼭 잡고 할머니 비행기 타요? 라고 묻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우리 우람이랑 할머니랑 같이 비행기 타는 거야. 호텔에 도착하자 안내원들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진짜 여행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체크인을 하던 며느리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바쁘고 조급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호텔방이 2개라서 우람이랑 어머님은 한 방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다른 방에서 좀 쉬었다 올게요. 그래? 뭐 나는 괜찮아. 그때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같이 지내면 안 되나 하는 작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저녁엔 호텔 뷔페를 예약했다는 말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드디어 다 같이 맛있는 거 먹는구나. 손주에게도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자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행이 제게 어떤 상처를 남기게 될지. 비행기에서 내리자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처음 맡아보는 이국의 냄새와 땀이 뒤섞인 공기, 그리고 알록달록한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자마자 아들 부부는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잠깐 마사지 예약해놨거든요. 우람이는 어머님이랑 방에서 좀 쉬게 해주세요. 그래? 같이 나가면 안 되니? 애가 너무 천방지축이라 제대로 못 즐길 것 같아요. 날씨도 덥고 애도 힘들 거예요.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그래, 다녀와. 나는 우람이랑 여기서 쉬고 있을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까지도 아들 부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수영장을 간다며 수영복을 챙겼고 저에게 엄마, 오늘도 좀 봐주세요. 점심 먹고 돌아올게요 라고 했습니다. 같이 가면 안 될까? 엄마 더운데 힘드실 거예요. 우람이도 물놀이 하면 힘들고요. 빨리 올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 있던 찜찜함이 점점 크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저는 거의 호텔방에만 있었습니다. 손주와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고 창밖으로 파란 바다와 야자수를 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죠. 나는 여행을 온 건가? 아이 돌봄을 하러 온 건가? 저녁에 겨우 같이 나간 건 호텔 뷔페뿐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음식 맛있죠? 응, 맛있네. 근데 낮에는 뭐 했니? 마사지도 받고 관광도 하고 엄마도 쉬셨죠? 그 순간 제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 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아이를 재우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나는 이 여행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 생전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해외여행인데 결국 나는 또 돌봄을 위해 불려온 거구나. 다음 날 아침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유정아, 나도 같이 좀 돌아다니면 안 될까?
어머님, 더운데 그러시면 건강 상하실까봐 그래요.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베트남에서의 며칠은 아이를 돌보며 호텔 방과 식당만 오가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들이 엄마 덕분에 우리도 좀 쉬었어요. 고마워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웃으며 그래, 너희도 고생했지라고 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씁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참고 참았는데도 아들과 며느리는 나를 그냥 아이 봐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베트남에서 돌아온 날 공항의 공기는 낯익은 듯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손주는 제 무릎 위에서 잠이 들었고 아들은 휴대폰을 보느라 바빴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앞좌석에서 미리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여행이 끝나면 좀 달라지겠지 그 생각이 아직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이 끝나고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도 우람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주말에도? 너희는 어디 가는데? 행사가 있어서요. 잠깐 다녀오면 돼요. 며느리는 같이 안 오니? 요즘 좀 피곤해해서. 그 말에 제 속에서 알 수 없는 허탈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노래 교실에 갔을 때 저는 친구들에게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나는 며느리 얼굴 본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나. 그래도 손주는 귀엽잖아. 귀엽긴 하지. 그런데 나는 사람 대접받고 싶어. 애만 맡기러 오는 사람 말고.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사람들 앞이라 억지로 웃어 넘겼습니다. 며느리에게 직접 얘기해 볼까 수십 번도 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상처 줄까봐, 아들과도 멀어질까봐 그런 마음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손주가 크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제 안의 감정은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은데 그날 밤 손주를 재우면서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 우람아, 할머니가 널 정말 사랑한단다. 그런데 할머니도 가끔은 외로워. 그날은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전날부터 왠지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손주는 여느 때처럼 신나게 제 집으로 들어왔고 아들은 현관에서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오늘도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부부 모임이 있어서 점심쯤에 끝나면 데리러 올게요. 유정이는 같이 안 오니? 집사람은 부부 모임 끝나고 볼 일이 있어서 아마 못 올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희한테 내가 뭔데? 애만 맡기러 오는 거니? 아들은 눈을 크게 뜨고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가 언제 어머님 무시했어요? 며느리 얼굴 본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난다. 나는 사람 대접 못 받는 보모가 아니야. 손주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장난감을 만지작거렸고 아들은 멍하니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 없잖아요. 저희도 힘들어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힘든 게 너희뿐이니? 나는 너희 위해서 내 시간, 내 돈, 내 마음 다 쏟았어. 그런데 돌아오는 건 뭐니?
고마움 한마디도 없이 이제는 내 삶이 없어졌어. 휴대폰을 통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힘들어요. 애 맡아주신 건 감사하지만 저도 제 사정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아이가 남기고 간 작은 장난감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저는 그걸 하나하나 주우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겠다. 이렇게는 더 못 살겠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지. 더 늦기 전에 내 삶을 찾자. 그날 밤 저는 혹시라도 나중에 아들을 위해서 들어놨던 1억짜리 종신보험증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은행에 넣어둔 돈, 아파트 매매 계약서 여러 장의 통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이제부터는 할머니가 아니라 나로 살면 돼. 나도 내 인생이 있으니까.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통장과 보험증서를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남편이 종신보험으로 남겨주었던 보험금을 쓰지 않고 넣어두었던 통장, 제 이름으로 들어놓았던 여러 보험, 그리고 매달 쪼개어 모은 저축, 이 모든 게 원래는 언젠가 아들에게 남겨줄 거라 생각했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써야겠어. 그 다음 주 저는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네, 이제 좀 조용한 곳으로 내려가려고요. 아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평소처럼 대답했죠. 엄마, 이번 주말에 우람이 좀. 미안하다. 이번 주는 내가 약속이 있어.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응, 그냥 나도 내 일 좀 하려고. 아들은 잠시 말을 잃더니 아, 그래요? 엄마도 쉬셔야 조라고 대답했습니다. 삼척에 내려가는 날, 저는 손주 사진과 작은 짐 몇 개만 챙겼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려가면서 창밖으로 스치는 바다를 보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내 삶을 살러 가요. 당신도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삼척에서 구한 집은 월세 30만 원짜리의 작은 단층집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텃밭을 가꿀 수 있는 작은 땅이 있었고 앞에는 바다가 보이는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지.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짐을 풀며 손주 사진을 벽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디에요? 나 삼척에 내려왔어. 이제 여기서 살려고. 엄마, 갑자기 왜? 나도 이제는 내 삶을 살려고 해. 우람이 보고 싶으면 내가 가서 볼게. 너희도 언제든 놀러와.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조용히 알았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제 하루는 단순하지만 평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집 앞 텃밭에 나가 씨앗을 뿌리고 싱싱한 채소를 따옵니다. 일주일에 2번은 삼척 시내에 있는 노래교실에 갑니다. 할머니, 오늘 노래교실 가요? 응,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노래 불러야지. 동네 친구들이 어르신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제야 좀 내 삶을 찾았어요. 손주가 보고 싶을 때는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합니다. 할머니, 거기 바다 보여줘. 그래, 여기야. 할머니 집 앞이야. 우람이도 놀러 오렴.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며 제 마음도 밝아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서운함이나 억울함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주는 자유와 평온함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가끔 저녁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파도 소리를 들으면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이 저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걸어온 길이었고 그 길 끝에서 이제야 나를 찾았다는 사실이 고마울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이면서도 동시에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괜찮아. 이제는 할머니가 아니라 나로 살아도 돼. 이 말을 속으로 되뇌일 때마다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집니다. 이제 제 삶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텃밭을 가꾸고 노래교실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노래를 부르고 가끔 손주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저는 늦었지만 결국 나 자신을 찾았고 그게 바로 저의 진짜 노후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또 다른 해결책이 있으시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노후 생활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